네. 현우님, 들리시나요? 네네. 저 그럼 발제 시작할까요? 네네. 이거 근데 그 기록은 안 했죠? 아니요. 녹화하고 아, 있었는데, 그래요? 되고 있구나. 네네. 네. 괜찮아요. 아, 그, 네. 영상은 앞에는 잘라서 올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네.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첫 발제를 맡게 되었는데, 잘 준비한 것 같진 않아서 선생님이 참고를 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그냥 했나 하고 보시고 본인이 나름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즌에 공부하게 된 책은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라는 책인데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현우님이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좀 기본적인 책이라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일부 같은 경우는 심적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1장 이원주의를 오늘 발제를 할 거고요. 뭐 뒤에 있는 것들은 뭐 앞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 여기 심리철학 초보자 안내서라는 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심리철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고 철학서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질문들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적 상태가 뭔가? 이게 뭐 두뇌의 상태를 말하는 건가? 또는 어떤 비물리적인 영혼인가? 아니면 그리고 또 심적 상태가 뭐 어떻게 마음 바깥의 것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발표하고 있는 것이 이원주의라서 르네 데카르트의 사진을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르네 데카르트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고 과학자인 이런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네, 데카르트는 되게 자기가 절대적인 진실을 찾고 싶어서 모든 것을 회의하고 의심한 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하다 못해 자신의 존재까지 의심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심이라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를 증명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셨죠. 또 이런 데카르트는 실체를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원주의를 어, 주장하시기도 했는데요.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데카르트가 한 논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제1부는 심적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먼저 이원주의에 앞서서 심적 상태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심적 상태는 이렇게 보기, 냄새 맡기, 듣기 이런 지각과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이런 감각 그리고 어떤 분노, 사랑, 슬픔, 감정 같은 감정과 그리고 신념, 욕구, 결정 같은 사고 이런 네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단원에서는 심적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적 상태가 어떤 영혼 같은 비물리적인 것일지 또는 어떤 두뇌 상태일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적 상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6가지를 저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목록은 심적 상태에 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론이 좋은지 그렇게 감정하고 평가할 때 유용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잘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이론이 얼마나 훌륭한 이론인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면 어떤 심적 상태는 세 개의 상태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건데 어떤 핀에 발을 찔리는 그런 세 개의 상태가 현우님이 이렇게 공통을 느끼는 심적 상태를 유발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심적 상태가 행위를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커피를 근태님, 안 계신 근태님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 심적 욕망이 있을 때, 그게 커피가 주방에 있다는 신념과 합해져서 근태님이 주방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은 어떤 심적 상태는 또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는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동주님의 신념이 있을 때, 거기다가 금요일이 금요를 받는 날이라는 신념까지 더해지면, 그게 오늘 금요를 받는 날이다라는 심적 상태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아이고, 일부 심적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신념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 즉 증거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해서 이런 사고 과정의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심적 상태는 의식적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의식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냥 일부 심적 상태가 주관적인 느낌, 즉 감각질 퀄리아를 갖는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정상적인 시각 경험을 하는 분의 색깔 경험이랑 생명인 분의 경험은 전혀 다르겠죠. 네, 그런 감각질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심적 상태는 세계 속의 사물을 향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무님이 에베레스트 산이 이런 높이를 갖고 있다라는 에베레스트 산에 관한 이 산을 향한 그런 표상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일부 심적 상태는 세계를 표상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심적 상태는 어떤 종류의 뇌 상태와 세계적으로 상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험 중에 거의 최초의 뇌 실험인 것 같은데, 펜필드가 두뇌의 특정 부위를 미세 전류를 자극했을 때 일정한 기억을 유도하고 또 그것의 위치를 약간 옮겼을 땐 또 다른 기억이 유도된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책에서도 말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6가지가 굉장히 다 타당하게 들리지만 언제든 또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되게 타당하게 들리는데 뭐 혹시 들으시다가 여러분은 뭐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고 발표하다가도 중간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원주의에 대해서 들어가자면, 오래전부터 인간은 정신을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신조를 실체 이원주의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도 써있다시피, 정신이 전적으로 신체와 다른 실체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고, 신체는 물리적인 거에 반해서 정신은 비물리적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신과 신체가 별개의 실체이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 대해서 어떤 감각 정보가 들어오면 두뇌에서 그 정보를 정신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그 두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라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에 또다시 정신에서 그거를 다시 두뇌로 전달하는 이런 정신과 신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하면 정신과 두뇌 사이에 양방향의 인과적 상호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과학을 배우고 이런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원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좀 비논리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찌 보면 정신이 다른 물리적 대상과는 다른 무언가라는 사고방식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논증이 4개가 나오는데요. 앞에 3개의 논증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정신은 땡땡을 할 수 있다.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땡땡땡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건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속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속성을 정신이 갖고 있다면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의해서 정신은 물리적 대상일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논증을 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 논증은 데카르트가 내놓은 논증인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대상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신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는데요. 언어에는 구문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일련의 규칙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떤 낱말 묶음이 문법에 맞는지 확정됨이라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로는 뭐 우리가 아는 문법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문론은 이렇듯이 문법 같은 경우 되게 기계적인 특징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구문론을 따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물리적 대상은 언어의 구문론을 다룰 수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구문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언어의 의미론이란 것이 있는데 낱말과 문장이 의미를 갖는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연구가 많이 안 된 부분이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리적 대상이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대상이 추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신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학적 추론이라는 것을 수학 규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산기 같은 물리적 대상이 수학적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수학적 추론이 새로운 수학적 진리나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의 의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컴퓨터가 일정한 부류의 수학적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물리적 대상이 의식적일 수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4부에서 의식에 관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논증은 마찬가지로 데카르트가 한 논증인데 성찰이라는 책에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 꿈과 현실을 헷갈려 한다는 그런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믿고 있는 신념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데카르트는 사고 실험을 해서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켰는데 책에서는 외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악마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능한 악마, 외계인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외계인 악마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나를 착각에 빠지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가상의 악마가 가능하다면 내가 신체를 갖고 있다는 현실 나의 신념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A라는 논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악마가 온갖 수단으로 나를 속일 수는 있지만 내가 실존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외계인이 나를 조종한다고 할지라도 조종당하려면 나는 실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실존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B라는 전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라이프니츠의 원리에 의해서 A, B에 따라서 C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C에서 C는 D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없다면 이런 D처럼 실체 이원주의를 뭔가 지지하는 듯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 반론으로 아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의 저자임을 의심할 수 있고 그런데 나는 내가 실존함을 의심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 이 책의 저자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게 라이프니츠의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문제의 속성이 믿음이나 생각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면 작동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A랑 B 같은 경우는 의심할 수 있다, 의심할 수 없다 이런 심리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체 이원주의의 반대 논증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반론은 데카르트의 동시대인이었던 보헤미아의 엘리자베스 공주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둘이 서로 편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의식이나 영혼의 존재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체 이원주의자는 정신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신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실체고 그리고 서로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공주가 반론을 한 내용은 만약에 신체랑 정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데카르트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강력한 논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매우 다른 종류의 물리적 실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을 한다. 예를 들면 햇빛이 금속을 달군다. 그래서 햇빛은 전자기파고 그 금속은 원자의 무리인데 전혀 다른 물리적 실체가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실체와 비물질적인 실체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실체 이원론자가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더 타당한 반론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제가 여기서 물리학과 분이 계시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혀 다른 실체가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라고 되게 저자가 든 예시가 전혀 다른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막 빛의 이중성 이런 거 배울 때 빛을 광자나 전자기파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광자가 이런 금속의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해서 금속이 달궈지고 열 에너지가 되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전혀 다른 물리적 실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저자의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물리학과 분도 계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물리적 실체와 비물리적 실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엘리자베스 공주의 논증이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이라는 반론인데 비물리적 실체라는 정신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물리적인 실체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었는데 스티븐 호킹의 위대한 설계에서도 모든 세상의 법칙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체 이원주의의 설명적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심리적 상태의 일반적 특징 6가지에 대해서 실체 이원주의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설명하기가 어렵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지 않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원주의자들은 비물리적인 심적인 거는 의식적이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의식을 활성화하는 어떤 비물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또한 만약에 일부 심리 상태가 무의식적이라는 사실들이 최근 프로이트에서도 얘기하고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심적 속성의 땡땡에 관한 걸 다루는 이론을 내용이론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이원주의자들은 그다음에 6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추론 과정 같은 것에 일정 두뇌가 상호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원주의는 추론이 전적으로 영혼에서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뇌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특정 뇌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특정 기능이 이상이 생기고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적으로 이런 추론이나 어떤 뇌의 작동이 그 추론이나 그런 과정이 영혼에서 발생한다라는 거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듯 6가지를 다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이원주의는 설명력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원주의의 두 번째인 속성 이원주의인데요. 속성 이원주의는 심적 상태는 뇌의 비물리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식적인 고통받음, 신념, 뭐 바람 이런 것들은 뇌가 갖고 있는 비물리적인 속성이다라는 주장이고, 다양한 속성 이원주의 이론 중에서 특히 부수현상적 속성 이원주의가 중요한 이론이라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부수현상론은 두뇌의 물리적 속성이 두뇌의 비물리적 속성의 원인이지만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사자를 목격한 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 이 사람의 망막을 때리고 그의 두뇌를 일정한 방식으로 활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뇌가 활성화가 되면 두뇌가 활성화됨이라는 이런 물리적 속성을 P라고 생각을 했을 때 P는 이렇게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하나는 두뇌가 사자라는 생각이라는 그런 이런 비물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P가 이렇게 사람의 다리를 움직여서 달리게 만드는 것,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심적 상태는 인과적으로 비활성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수현상론에 대한 평가는 앞서 말했던 실체 이원주의에 제기된 3가지 문제가 모두 부수현상론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앞에 엘리자 공주의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물리적인 두뇌의 속성이 두뇌의 비물리적 속성을 일으키는가라는 앞에서와 마찬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하게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생리학의 설명적 완결성에서 네, 모든 인간의 행위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면 비물리적인 상태는 아무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 부수현상론에는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리학적인 완결성과는 양립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심적 속성이 인과적으로 완전히 무력하다면, 비활성이라면 앞에서 얘기했던 6가지 심적 상태의 특징 중에서 2가지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인과적으로 무력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일으킬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심적 상태를 일으킬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명력이 약하다는 단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부수현상론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정만 하고 있을 뿐 지금 특징의 2번, 3번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런 심적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하고 이런 설명력이 약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사실은 좀 부수현상론자에 좀 가까워서 네, 그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 혹시 이전 슬라이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요? 네네네. 그 약간 저는 책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 2번, 3번 전제 있잖아요.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 그리고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 이거 자체가 대담한 클레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행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그 심리학적 연구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그 이제 그 프리윌 관련 연구들을 보면 특히 이제 그런 그 나의 행동의 어떤 에이전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혼란을 줄 수 있을까 같은 실험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뭐 이제 실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피험자고 네. 도현님이 그 개인적으로 나가셔야 돼가지고 다음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도현님 다음에 뵐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험자가 어떤 그 실험자랑 짠 다른 사람이랑 그 손을 잡고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이제 뭐 어떤 신호가 주어지면 뭐 이제 이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특정 조건에서는 자기가 그걸 의도했다고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행동을 일으켰다라는 어떤 믿음이 사실은 뭐 무의식적인 큐나 아니면 뭐 그 서블리미널한 큐에 의해서 되게 그 바뀔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밑에서 굴러가는 어떤 피지컬한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그냥 그저 느끼기만 하는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실험 결과들이 있어서 그래서 2번, 3번의 그 주장이 이제 저는 좀 그 이게 저게 정말 맞을까? 모두가 저걸 동의할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 2번, 3번 주제를 빼고 나면 이제 일단은 뭐 그 그냥 물리적 세계는 그냥 물리 법칙만으로도 잘 돌아가고 뭔지 모르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비물리적인 어떤 퀄리아로 투영돼서 경험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그건 제 생각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데니시 주장했나 그 이름 까먹었는데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외부 사건을 이제 뇌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인과관계가 이제 몇백 미리세컨드 단위 수준에서 이제 일어나면 그게 시간적으로 이제 의식이 뭉툭해서 그런 시간차 같은 거를 이제 뭉개버리고 그냥 이제 나의 행동과 내 몸의 움직임 따라서 아 이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그냥 해석해서 이제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그냥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거라는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주장도 부수현상론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심적 상태의 어떤 그 커잘리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물을 먹게 되면 아 내가 목이 말랐지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에 비슷하죠. 누가 뭐 서블리미널하게 되게 안 들리는 거의 되게 낮은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뭐 넌 목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행위를 일으키는 거죠.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실험들이 맞는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뭐든지 약간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다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서 나중에 아 이미 내가 그럴 것 같았어 다 예상을 한 것처럼 뭐 어떤 사고가 있으면 다 인재다 뭐 이러듯이 약간 해석을 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모든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가 아니라 어떤 심적 상태는 행위를 일으킨다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적 상태가 행위를 일으킨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적 상태가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우님 말씀하신 게 2번인 것 같아서 3번은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전시라는 게 이제 만약에 착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 주체라는 그것 자체가 그 착각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사실 그걸 연장하면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걸 뭐 짬뽕 먹어야지라고 말하는 그 어떤 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냥 나의 그 뇌라는 어떤 물리 체계 안에서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와 그 결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어떤 물리적인 신호 전달이나 아니면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얘를 일으킨 거지, 행위를 일으킨 거지. 이제 그 위에서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만약에 열차에 플랫폼이 들어오는데,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는데 그 플랫폼에서 뭐 따르릉 소리가 나서 비켜나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비켜나세요라는 소리가 기차를 들어오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는 아니니까. 여기서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마 원문에서는 cause라고 했을 텐데, cause라는 말이 되게 올드하다는 거죠.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에 뒤따른다지, 네, 일으킨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일으킨다고 우리가 믿는다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끔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뭐 결정론, 자유의지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나가셨어요. 결정론, 안 계세요?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약간 그런 결정론, 자유의지랑 또 어떻게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현우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약간 헷갈려서, 그러니까 뭔가 아까 행위가 야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외부 스티뮬라이로 인한 그래서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심리 상태 자체는 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네. 모든 생각이 그것과 코릴레이트 되는 브레인 스테이시 있다고 하면, 그러면 생각의 꼬리를 무는 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생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나중에 해석을 한 거고, 생각이 생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브레인 스테이트를 일으킨 거고, 그러니까 복잡계 이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스테이트 됐다가 다른 스테이트 된 거고, 그게 이 생각과 이 생각에 대응하는 건데, 물리적인 커잘리티는 브레인 스테이트에 있지 그 멘탈 스테이트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게 더 피지컬리즘적인 설명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에피페노미널리즘의 핵심인 거죠. 이제 브레인 스테이트는 지 알아서 굴러가고, 이제 그거마다 멘탈 스테이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냥 멘탈 스테이트가 다른 멘탈 스테이트로 이어졌다, 일으켰다라고,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 이제 착각일 수도 있다. 약간 좀 더 이제 셀러브로 내려가서 해석을 하면은 이제 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근육들의 움직임인데 그 근육들의 움직임을 이너베이트한 요런 뉴로널 서킷리가 있고, 그럼 그거 자체는 되게 요런 피지컬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 상태로 야기했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신 거죠. 아니 그냥 뭐 근육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뭐 몸을 안 움직여도 생각은 계속 하니까 근육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브레인 스테이시 이제 시시각각 그 셀프 오르게나이즈 하고 계속 바뀌니까 그러면 그게 곧 생각일 거고 그러면 그 생각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브레인 스테이트도 흐름이 있는 거죠. 네, 브레인 스테이트의 어떤 그 스폰테이니어스한 체인지가 생각과 대응될 거다. 근데 사실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뉴로로지컬하게는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뇌의 상태가 타임 1에서 T1에서 T2의 뇌 상태가 이제 T1이 어땠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테이지 결정되는 거죠. 거기에 뭐 외부 인플루언스도 있을 거고 뭐 그 브레인의 어떤 케미칼한 노이즈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걸로 모두 설명 다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 다음 스테이지. 그러면 그 스테이지 어떤 멘탈 스테이트과 대응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그냥 멘탈 스테이트만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멘탈 스테이트들이 서로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제가 중간에 이게 잠시 꺼져가지고 들어왔는데 그치만 네, 이해는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네. 저 하나만 질문인데 그러면 네네. 방금 현우님이 말씀하신 실험적인 증거들로는 일단 프리위를 부정하는 그런 연구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마우스 네. 네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윌이란 게 문제가 뭐 좀 복잡해가지고 그 다들 디피니션이 달라가지고 뭐라 하긴 힘든데 제가 막 그러니까 프리윌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 어떤 행위의 그 행위 주체성 이게 내가 이걸 하기로 했어라는 뭐 리벳의 실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서블리미널한 큐에 의해서 행동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믿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가 스폰테이니어스하게 하기로 했어라는 게 그게 어떤 프리윌의 한 측면인데 그게 그 대부분 그 서블리미널한 브레인 스테이트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더라. 이제 그런 실험 결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인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짧은데 네. 이 저자는 정신이 비물리적이라는 이원주의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론이 굉장히 좋으려면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원주의는 가장 문제점이 이런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각할 거리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 중에 제가 재밌었던 질문은 이거라서 첫 번째로 정신이 할 수 있는데 물리적 대상은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뭐 이 책에서는 언어라든지 추론이라든지 의식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했고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대상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언어의 의미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구문론은 문법적인 거니까 그런 것을 기계가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언어의 의미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혜림님이 되게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또 안 계셔서 아쉬운데 언어를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과학으로 정신이 설명이 가능한가라는 점이었는데요. 되게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했듯이 물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모든 것이 행위나 이런 것이 다 설명이 된다면 사실 그거를 읽으면서 그냥 드는 생각은 설명이 다 된다고? 그러면은 뭐하러 이런 비물리적인 정신이라는 실체를 가정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 그것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굳이 상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는 어려운 문제나 설명적 갭 같은 것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사실 뉴런의 정기적 그런 화학적 활성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뉴런이 정기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것에서 어떻게 이러한 감각질, 우리가 시각 경험을 하는 이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비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이 발생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걸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설명적 갭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과 뇌 활동 사이의 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내가 경험하는 아무도 모르는 제3자는 알 수 없는 나의 이런 주관적인 경험이 뇌 활동으로부터 어떻게 그리고 왜 약이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남아있는 간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지금 과학으로서 정신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는 이러한 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물리적인 정신을 가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고요. 이거는 저번 시즌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근태님이 제시를 하고 다 같이 그 질문 답변을 했던 주제인데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뭐 사후에도 뭐 살아남는 뭐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 어떤 비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지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설명했던 이원론 또는 일원론 어떤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때도 투표 같은 걸 했었는데 한번 얘기를 다 같이 해보고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지막 토픽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저희 저번 시즌 같이 한 사람들끼리는 이제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대강 이렇게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새로운 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의식에 대한 자기만의 정의 아니면 이제 뇌와 마음의 관계성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말 되게 많이 궁금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일원론에 가깝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일단 그래도 이제 뇌 활동 요 뉴런들 사이의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이 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material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설명이 되지 않았고 현재 상태로는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가능은 하다 설명이 가능은 하다라는 하고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혹시 지금도 가능하다는 생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아, 앞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뭔가 새로운, 아직 그 완전히 새로운 필드가 하나 이제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나 설명적 갭이 메꿔지진 않았다라고 아직은 그렇다라고 이거 문제 자체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해볼까요? 저번에 했던 것처럼. 네. 영혼이 뭘 적어야 돼요? 이원론, 있다 없다로. 이원론이랑 이론은 비물리적 존재가 있다 없다. 비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라고 하면 또 비물리적인 무언가가 있다 없다 라고 하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겠다. 제가 딱 생각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말씀해 주셨네. 새로 오신 분 중에 있다고 하신 분이 이제 일단 유림님이 계시네요. 약간 소개를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그냥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없다고 쳤을 때 모든 걸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물리적인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답을 만약에 내어줬어요. 그런 이론들이. 그랬을 때 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게 답이라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비물리적인 뭔가를 더 통해서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그 데니시나 다른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제거주의, 여기 책에도 제거주의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이제 일리미네티비즘에 대한 되게 강력한 근거가 그게 그렇다라는 설명이 그냥 직관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냥 내 의식이 뭐 그냥 물리적 어떤 파이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사실을 안다고 해도 뭐 말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납득이 안 간다라는 그런 아르규먼트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동지가 나머지 분들도 한 번씩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있으면 좋겠다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닌가? 그니까 일단은 뭐 물리적인 이제 비물리적인 실체가 뭐 없다, 비물리적인 게 없다? 뭐 하면은 모든 건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결국 아까 현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자유의지란 게 사실상 존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극단적으로는 결정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럴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아직은 뭐 비물리적인 실체에 대한 증거도 없고 뭐 그게 있다 없다는 증거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비물리적인 게 있어서 좀 더 재밌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네네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지배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멘터리 파티클로 설명 가능하고 또 구성되어 있고 뭐 아니면 뭐 양자장으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걸 텐데, 근데 나의 경험이 어떻게 엘리멘터리 파티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되게 여러 속성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근데 뭔가 대응 관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내 뇌를 이루고 있는 어떤 쿼크들이 어떻게 내가 보는 어떤 필드 오브 뷰나 나의 그 멘탈 스테이트를 구성할까 하면 그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거가 아닐까?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대응은 될 테니까 일단 대응 관계부터 잘 밝혀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수현상론, 속성이원론에 좀 가깝고요. 저는 스스로는 어떤 프로퍼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비물리라고 일단 하긴 하는데, 이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궁금한 게 혹시 이제 없다라고 답하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되게 결과론적인 이제 그 프리윌 자유의지 같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요 material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음, 그런 없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요? 네. 저는 좀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이제 그런, 그냥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제 무언가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그런 감각 자체가 그냥 감각 자체라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나요? 그저 그렇게 이제 뭔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이 결정을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 네. 진정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도달한 어떤 한 과정인데 이제 뭐 그냥 이제 결정했다라는 그런 느낌만 있다라는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생각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모든 게 물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유의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네. 뭔가 이 세상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 물리를 진짜 몰라가지고 하나도 뭐그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막 그러니까 뭐 양자역학이나 보면 그것 자체도 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뭐 위대한 설계 뭐 이런 거 읽으려고 보니까 진짜 양자역학은 뭐라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확률이라는 건데 뭐 어쨌다는 건지, 그냥 전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 머리로는 이 세상이 모두 물질이고 물리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 어떻게 그게 뭔가 좀 더 그런 저차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게 고차원적인 면이 됐을 때는 그게 뭔가 우리의 사고나 의식이나 요쯤으로 간다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가 자유의지나 이런 것이 창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 자체로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합니다.
창발 유물론에 가깝네요. 가장 단순한. 혹시 나머지 두 분, 주태님과 홍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진행을 잘해주신다, 예진. 아, 약간 역시. 저는 자유의지도 물질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것도 또 운 좋은 사람이 운 좋은 타이밍에 걸려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사고에 아주 깊게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나의 의지라고 착각을 하지만 좀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그것도 어떤 그냥 그 시간의 굴레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정신적인 것이 그냥 항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도 약간 그냥 약간 고도로 약간 진화한 바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항상 우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먼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 인간 군상들 여기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어 그냥 뭐랄까 어 그냥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 중에 운 좋은 한 가지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삽니다. 외부적인 시선에선 그런데 네, 네, 그냥 나 자신의 정신 세계를 생각해 보면 네, 뭐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고 네, 뭐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보고 네, 그런 그 나의 감각의 그 자체가 있잖아요. 네, 그걸 남에게 어떤 공유할 수도 없고 이제 네, 내면 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네,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바위라면 그럼 네. 바위도 내면 세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위도 내면 세계가 있을까요? 나에게 내면 세계가 있고 음, 내가 음, 복잡한 바위일 뿐이라면 음. 그러면 바위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라는 것도 어,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는 제가 이제 현우님의 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거 자체도 그냥, 어, 뉴런의 발화일 뿐인데, 사실? 근데, 어떤 특정한 규격을 만들어서, 이거는 뭐 사고고, 이거는 뭐 지각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음,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 머리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쪽의 뇌가 과다로 활성화되는 어떤 물질적 상태인데 그거를 정신적으로 어떤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어, 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물리적인 거에서 발현된 그런 감정 네, 같은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의미를 도출하는 거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이라고 이름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대거적 유물론 자시군요.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시. 또 이름 붙여서 저번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묻고 문항을 체크하면 이제 당신은 뭐 어떤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테스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번에 MBTI처럼. 그걸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게 뭐 사실은 철학적 문제고 되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나에게는 진짜 그냥 당연해 보이는 게 누군가에게는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누구였지? 어느 분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제 진짜 그러니까 유물론자랑 여기 있다고 한 사람과 없다고 한 사람이 실제로 뭔가 다른 걸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그 주장, 약간 심리 사고 실험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비 논증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분들은 좀비가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안 경험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의 사고 실험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왜 누군가는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없다고 할까? 왜냐하면 이게 네드블록이라는 철학자분이 하셨던 인터뷰였는데 그분도 비슷한 딱 그 자기가 필로소피 오브 마인드 수업을 하면 이 질문을 던진대요. 뭐 뒤집힌 스펙트럼 논증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퀄리와 관련된 감각질 관련된 논증을 던지면 한 3분의 2 정도는 자기도 그런 생각 해봤고 이제 비물질적인 게 뭔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3분의 1은 아니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늘 나뉠까? 이제 서로 뭔가 근본적으로 경험이 다르지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우스갯소리고 이제 다들 다른 식으로 사고에 도달한다는 사실 자체도 되게 신기하고 같은 걸 겪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홍기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저도 물질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뭔가 개인이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거가 다 개인에게 달린 거니까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절대적인 나라는 사람이 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다 각자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서, 어떤 우연의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좀 이제 비물질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비물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당연히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다면 이런 철학적 문제 자체가 대두가 안 됐을 텐데 이제 뭔가 납득되지 않거나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이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뭐 어려운 문제 아니면 explanatory ga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제가 인트로덕터리 코스 하면서 좀 더 이제 데피니션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약간 다영님 네네 죄송합니다. 다영님. 다영님은 그 이원론자이신 거 저가 잘 알고 있지만 홍기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문제는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제가 뭔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생각을 좀 코멘트하자면 사실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이 투표를 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때 현우님 말고는 아무도 다 없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조금 쫄았거든요. 약간 다들 없다고 생각하시네 해서. 근데 이게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근데 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면은 저도 그건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그때도 동주님이 같은 생각을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거 있다 없다고 참 논쟁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거 토론하는 게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런 거 들어보면은 진짜 어떤 논리라는 게 경험에 의해서 생기고 그냥 자신이 믿는 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에 의해서 믿음이랑 논리는 아예 다른 부분이니까 그 믿음적인 차원 부분부터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그런 얘기 들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똑같다고 일단 보고 뭐 그것도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같은 경험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든지가 이제 좀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 같고 그 까다로움에 얼마나 그 신경을 쓰고 또 그거를 또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좀 그 갈리는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과학적인 그 사이언티픽 띵킹을 하는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그런 유물론적 사고도 독트린이 아닐까? 그것도 그냥 생각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보자. 뭐 그때도 이런 식으로 결론 냈던 것 같긴 한데 그 의식 과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열린 마음을 견지한다는 선언과도 다름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앵간해서는 뭐 의식 뭐 그건 거 왜 신경 써라고 할 만한 문제인데 뭔가 약간 이상하니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약간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냥 유물론적인 세계관, 현재의 과학적 세계관에서는 그냥 언급 대상이 아닌 무언가인데 그냥 당연히 뭐 제거될 무언가라고 생각되지만 공감하게 이제 그게 정말 맞아라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열린 마음을 하면 이제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네네네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약간 지금 저희가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이제 뭐 완전 물리적이다에서 비물리적인 뭔가 있다.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러니까 완전히 물리적 쪽에 치우치신 분들은 약간 그래도 의식이라는 되게 두리뭉술한 거에 대해서 이게 학회를 조인하실 때 이게 관심이 있으셔서 조인하셨을 텐데 그러면 애초에 약간 물리적인 것 같다. 하지만 뭔가가 있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 가능성을 약간 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러 볼 생각으로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약간 그런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좀 이거 물리적인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물리적인 이런 감각까지 드는 이런 현상까지 이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말이 됐나요? 음. 그 정답을 알면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일이 없을 텐데
제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맞다고 해서 그게 막 맞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정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보고 싶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딱히 별 생각 안 가지고 있었는데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물리적이어도 그게 어떻게 의식으로 발현이 드는가 그게 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제가 이거 전부터 같이 했지만 저희 같이 이제 독서 모임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고 어떤 이론들이 있더라까지는 이제 그래도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사상들이 있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저도 아직 뭔가 저만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냥 이제 막 조인하신 분들은 약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학술회에 대해서 약간 그 의견이나 아니면 그냥 생각 들어보고 싶은 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기존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뭐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뭐 바라는 바, 약간 얻어가고 싶은 바가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방금 예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고 현재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 어느 정도까지 제가 좀 이런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좀 갖고 싶어서 지원한 바가 큽니다. 저도 좀 비슷하게 그냥 최신 연구 동향이라든가 뭐 획기적인 연구가 있는지 뭐 그런 게 그런 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식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고 그걸 좀 자기계발적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네, 저만의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인풋을 주고 싶어서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거, 이 뇌나 정신 관련한 건 항상 재밌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밖에서는 이제 하면은 미쳤다는 소리 듣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음껏 하려고 왔는데 실제로 공부하면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하고 혼자 생각하면 항상 생각이 레벨업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듣고 좀 지평을 넓히고 좀 그러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지원했습니다. 되게 저희 모임하고 잘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여름에 굴러간 어떤 뭐라 그러지 여름에 운영된 방식을 생각해 봤을 때 잘 녹아들 수 있을 것 같은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뭐 실제로 최신
연구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계속 소개할 거고, 또 뭐 이번엔 또 철학책 읽으니까 되게 이런 토론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기 개발 혹은 그 성장, 의식 성장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금은 뭐 그런 인트레스트가 딱 계신 분이 있진 않아서, 근데 추후에 이제 나중에 발제를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또 재밌게 청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들이 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잘 감안해서 앞으로도 모임 주최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현님 혹시 뭐 지금 다 마무리 됐죠?